안녕하세요. 저는 이스라엘 방위군 전략기획부 소속 미리암 레비 소령입니다. 올해로 30세, 군 복무 8년차를 맞이한 저는 지난 한 달간 중동 전체를 뒤흔든 전쟁의 한복판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1일입니다. 지난 6월 13일 새벽, 우리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기습 공격이 시작된 지 18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6월 22일 미국이 이란의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핵시설을 폭격한 지 9일째입니다. 저는 이 전쟁이 시작되기 전부터 우리 군의 방공 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놀라운 방산 기술을 목격하게 되었고, 왜 중동 전체가 한국산 무기에 열광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2025년 4월, 저는 텔아비브 국방부 지하 상황실에서 중동 전체의 무기 체계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핵협상 재개를 위한 60일의 최후 통첩을 보낸 직후였습니다. 미리암 소령, 이란과의 전면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아이언돔과 다비드 슬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의 지시는 명확했습니다. 이란이 보유한 수천 발의 탄도미사일에 대응할 추가 방공 체계가 절실했습니다. 저는 세계 각국의 방공 시스템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패트리엇 PAC-3은 성능은 우수했지만 미사일 한 발당 가격이 45억 원에 달했고, 무엇보다 납기가 2년 이상 걸렸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시스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한국의 천궁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이 UAE에 35억 달러, 사우디에 32억 달러 규모로 수출했다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2022년과 2024년에 이미 중동의 주요 국가들이 한국산 방공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2024년 9월 이라크까지 천궁을 3조 7천억 원 규모로 도입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UAE,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중동의 주요 세계국이 모두 한국산 방공 시스템을 선택한 것입니다. 대령님, 한국의 천궁2는 미국 패트리엇의 3분의 1 가격입니다. 미사일 한 발당 15억 원이면 충분합니다. 게다가 납기는 1년 이내입니다. 제가 상관인 다니엘 하갈리 대령에게 보고하자 그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작은 아시아 국가가 삼성이나 현대 같은 전자제품 회사들이 있는 나라 아닌가? 저는 더 깊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K9 자주포는 이미 세계 시장의 48%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2001년 터키를 시작으로 폴란드, 인도,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호주까지 무려 10개국이 K9를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2022년 폴란드와의 계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무기가 급히 필요했던 폴란드는 독일이 아닌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K9 자주포 600문 이상, K 전차 980대, FA50 전투기 48대, 총 24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 규모였습니다. 저는 모사드의 동료들에게 부탁해 한국 방산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정보는 놀라웠습니다. 2010년 11월 23일,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했을 때 K9 자주포가 즉각 대응 사격을 했습니다. 포격을 받아 불이 붙은 상태에서도 정확하게 북한 진지를 타격했다고 합니다. 실전에서 검증된 무기. 이것이 한국 무기의 첫 번째 강점이었습니다. 폴란드 군인들이 K9를 하늘에서 내려온 선물이라고 부른답니다. 영하 20도의 극한 환경에서도 단 한 번의 오작동 없이 작동했다고 하네요. 두 번째 강점은 극한의 환경에서도 작동하는 신뢰성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납기입니다. 독일 업체들이 24개월에서 36개월 걸리는 것을 한국은 5개월 만에 납품했습니다. 세 번째 강점은 놀라운 생산 능력과 납기 준수였습니다. 5월이 되자 미국과 이란 핵협상은 완전히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4월 12일 시작된 협상은 5차까지 진행되었지만 이란은 우라늄 농축 권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란이 비밀리에 84%까지 우라늄을 농축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모사드의 보고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농축도 90%에 거의 근접한 수준이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한 작전기획팀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6월 초까지 이란 핵시설 타격 작전을 준비하라. 작전명은 일어나는 사자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란의 보복 공격에 대비할 방공 체계가 부족했습니다. 우리의 아이언돔은 단거리 로켓에는 효과적이지만 이란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긴급히 주변국의 방공 체계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대령님,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가 모두 한국의 천궁2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구축한 방공망이 사실상 중동 전체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펼쳐놓고 보니 명확했습니다. 페르시아만 연안의 UAE, 홍해 연안의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이란과 국경을 맞댄 이라크까지 한국산 천궁-II가 마치 거대한 방공 벨트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들 국가와 방공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면 저는 즉시 비밀 채널을 통해 UAE 방공사령부와 접촉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협조적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란의 위협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천궁-II 운용 경험을 공유하겠습니다. UAE의 칼리드 알룸시 대령이 보내온 자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천궁2는 동시에 40개의 표적을 추적할 수 있고 마하 4.5속도의 탄도미사일도 요격 가능했습니다. 게다가 이미 UAE에서 실전 배치되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UAE와 사우디아라비아의 한국 기술진이 상주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단순히 장비만 설치하고 떠나지 않습니다. 현지 요원들이 완벽하게 운용할 때까지 함께 있습니다. 저는 비밀리에 두바이로 날아가 한국 기술진을 만났습니다. LI진엑스1과 한화시스템에서 파견된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준호 수석입니다. 천궁-II 시스템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고요? 박 수석은 친절하게 시스템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왜 중동 국가들이 한국 무기를 선택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천궁2는 단순한 요격 시스템이 아닙니다. 다층 방어가 가능합니다. 저고도부터 중고도까지 항공기와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을 모두 요격할 수 있죠. 그는 태블릿으로 시뮬레이션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란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다양한 고도와 속도로 접근할 때 천궁-II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생생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히트 투 킬 방식입니다. 탄두를 직접 타격해 완전히 파괴합니다. 대화 중 박 수석은 의외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저희도 과거에 큰 실수를 했습니다. 중국과의 협력을 시도했던 적이 있거든요. 중국과요? 네, 1990년대 말이었습니다. 중국이 K9 자주포 기술에 관심을 보였죠. 대규모 구매를 약속하며 기술 이전을 요구했습니다. 박 수석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핵심 기술만 빼간 채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PLG5라는 자주포를 자체 개발했다고 발표했죠. K9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유사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우리 이스라엘도 중국과의 무기 거래에서 비슷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저희는 철저한 기술 보안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하고만 협력하기로 했죠. 제8장 K9의 전설. 박 수석은 K9 자주포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K9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주포입니다.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의 48%를 차지했죠. 그는 자랑스럽게 수출 현황을 보여주었습니다. 터키 280문, 폴란드 600문 이상, 인도 100문, 핀란드 48문, 노르웨이 24문, 에스토니아 18문, 호주 30문. 특히 폴란드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긴급히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독일은 2년 이상 걸린다고 했지만 우리는 5개월 만에 납품했죠.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한국은 아직도 전쟁 중이기 때문입니다. 1953년 휴전 이후 72년간 언제 전쟁이 재개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살고 있죠. 그래서 생산 라인을 항상 가동 상태로 유지합니다. 6월 13일 새벽 4시 드디어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어나는 사자 작전 개시.
이스라엘 공군의 F-35아디르 전투기들이 이란을 향해 날아올랐습니다. 목표는 테헤란, 이스파한, 나탄즈, 포르도 등 이란 전역의 핵시설과 군사기지였습니다. 저는 지하 벙커의 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작전을 모니터링했습니다. 시리아 상공을 통과한 우리 전투기들은 정확하게 목표물을 타격했습니다. 나탄즈 우라늄 농축 시설 타격 확인. 포르도 지하시설 입구 봉쇄 성공. 이스파한 미사일 기지 파괴. 하지만 우리 모두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란의 보복이 곧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6월 13일 저녁 이란의 보복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100여 기의 샤헤드 드론이 날아왔고 이어서 150발 이상의 탄도미사일이 발사되었습니다. 미사일 다수 접근. 텔아비브 방향. 순간 저는 두바이에서 만난 박수석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위급할 때는 연락하세요. 중동의 천국-II 운용국들이 도울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즉시 비밀 핫라인을 가동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라크의 천국-II 포대가 이란에서 발사된 미사일을 조기에 탐지해 정보를 공유해 주었습니다. 이란 서부에서 탄도미사일 20발 추가 발사 확인. 예상 비행시간 7분. 이라크의 정보 덕분에 우리는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공격은 집요했습니다. 6월 15일 밤 최악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여러 발이 우리의 방공망을 뚫고 텔아비브 바트얌 지역에 떨어졌습니다. 9명이 사망하고 2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추가 방공 체계가 필요합니다. 갈란트 국방장관의 지시로 저는 긴급히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천궁2 운용 경험 공유를 제안했습니다. 그들의 레이더 정보도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우리와 국교도 없던 사우디가 도움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것도 한국산 무기를 매개로. 6월 2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B2 스텔스 폭격기가 이란의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핵시설을 폭격했습니다. 이란의 핵농축 시설은 완전히 철저하게 제거됐습니다. 트럼프의 대국민 연설이 있던 날, 저는 미군 관계자로부터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간접적으로 공급한 155포탄이 유럽 전체가 공급한 것보다 많습니다. 한국의 생산 능력은 정말 놀라워요. 미군조차 인정하는 한국의 생산 능력.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이라는 나라의 저력을 느꼈습니다. 6월 말 전쟁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을 때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베트남이 한국의 K9 자주포 20문을 구매하기로 했답니다. 3억 달러 규모라고 하네요. 공산국가 베트남이 한국 무기를 구매한다는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과 영토 분쟁 중인 베트남이 중국이 아닌 한국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제 K9 운용국이 11개국이 됩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처음이고요. 박수석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 무기는 단순한 하드웨어가 아니라 신뢰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7월 1일 현재 전쟁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번 전쟁을 통해 중동의 군사 지형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산 천궁2를 운용하는 UAE,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가 사실상의 방공 동맹을 형성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었죠. 한국 무기가 중동의 평화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제 만난 사우디 동료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전쟁을 겪으며 저는 계속 고민했습니다. 왜 중동 국가들은 미국이나 유럽이 아닌 한국을 선택했을까? 첫째, 납기였습니다. 한국은 약속한 기간을 반드시 지켰습니다. 전시 상황에서 이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둘째, 가격이었습니다. 같은 성능이면 미국이나 유럽 제품의 절반 가격이었습니다. 천궁2 미사일은 패트리엇의 3분의 1 가격이었죠. 셋째, 기술 지원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만 팔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현지의 기술진을 파견해 완벽한 운용을 보장했습니다. 넷째, 실전 검증이었습니다. K9은 2010년 연평도 포격전에서, 천궁은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위협 속에서 검증된 무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뢰였습니다. 한국은 중국처럼 기술을 훔치거나 계약을 파기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나라였습니다.
전쟁 중이지만 저는 잠시 시간을 내어 한국 문화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성과를 이룰 수 있었는지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어로 정이라는 독특한 개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친절이나 우정을 넘어선 깊은 인간적 유대감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박수석이 보여준 따뜻함도 바로 이 정 때문이었을까요? 그리고 한이라는 감정도 있었습니다. 억압과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이겨내는 정신.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군사독재를 거치며 형성된 그들만의 정서라고 합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빨리빨리 문화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조급함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하루라도 빨리 일어서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약속한 납기를 반드시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진들과 함께 일하며 저는 그들의 또 다른 면모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술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아직 부족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할 때의 그들은 달랐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문제를 해결하고 현지 운용 요원들이 완벽하게 이해할 때까지 몇 번이고 설명을 반복했습니다. 그들에게 일은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 자부심이자 책임이었습니다. 전쟁이 계속되는 와중에도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고 한국 방산 수출에 대해 더 알아보았습니다. 2022년 11월 폴란드가 한국과 천문학적인 무기 구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유럽 방산업계는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독일의 라인메탈, 프랑스의 넥스터 같은 전통의 강호들이 신흥강자 한국에게 패배한 것입니다. 특히 독일은 자존심이 많이 상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PGH-2000 자주포는 K9보다 성능이 조금 더 좋았지만 가격은 2배가 넘었고 납기는 3년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5개월 만에 납품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세일즈를 하고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원팀이 되어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건 프로젝트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2024년 이라크가 천궁2를 도입할 때는 작은 에피소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라크 국방부 장관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 측은 최고급 호텔이 아닌 군 시설에 그를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군이 실제로 먹는 전투 식량을 대접했다고 합니다. 이라크 장관은 오히려 감동했다고 합니다. 한국은 우리를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전우로 대해준다고 말했다는군요. 저는 이번 전쟁을 통해 뼈아픈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은 세계 최고의 군사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부해왔습니다. 아이언돔, 다비드 슬링, 트로피 시스템.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를 놓쳤습니다. 바로 대량 생산 능력과 가격 경쟁력, 그리고 무엇보다 파트너십 정신입니다. 우리의 방공 시스템은 분명 우수합니다. 하지만 너무 비싸고 생산량이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술 이전을 극도로 꺼립니다. 반면 한국은 우수한 성능과 합리적 가격, 빠른 납기, 그리고 진정한 파트너십을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고객 맞춤형 접근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인도에 수출할 때는 인도의 요구에 맞춰 사막 환경 테스트를 추가로 실시했고 노르웨이에 수출할 때는 극한의 추위를 견디는 특수 도장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은 우리 제품이 최고니까 그대로 쓰라는 태도였지만 한국은 고객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드리겠다는 자세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성공한 비결이었습니다. 최근 들려온 소식에 따르면 한국은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이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합니다. 현재 8위에서 4위로 도약하겠다는 것입니다. 언뜻 들으면 불가능해 보이지만 저는 그들이 해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1960년대 세계 최빈국이었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79달러에서 35,000달러로 성장했습니다. 이런 나라가 또 있을까요? 한국의 방산 수출액을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2020년까지 연간 30억 달러 수준이었던 것이 2021년 73억 달러, 2022년에는 173억 달러로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2022년 폴란드 단일 계약만 124억 달러였으니까요.
현재 K9 자주포를 운용하는 나라들을 K9 유저 클럽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든 이 클럽은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십의 장이었습니다. 회원국들은 정기적으로 모여 운용 경험을 공유하고 개선 사항을 논의합니다. 한국은 이런 피드백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제품을 업그레이드합니다. 터키 2001년 수출, 폴란드 2022년, 인도 2017년, 핀란드 2017년, 노르웨이 2017년, 에스토니아 2018년, 호주 2020년, 이집트 2022년, 루마니아 협상 중, 그리고 이제 베트남 2025년까지 각 나라마다 다른 환경, 다른 요구사항이 있었지만 한국은 모두 충족시켰습니다. 그들에게 K9은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자부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 무기가 인정받는 가장 큰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그들이 아직 전쟁 중이기 때문입니다. 1950년 한국 전쟁은 1953년 휴전으로 멈췄을 뿐 공식적으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0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그리고 수시로 있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한국군은 항상 실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K9이 유명해진 계기도 2010년 연평도 포격전이었습니다. 북한의 기습 포격으로 K9 한 대가 직격탄을 맞아 불이 붙었지만 그 상태에서도 대응 사격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이 장면이 전 세계에 보도되면서 K9의 내구성이 입증되었죠. 천궁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수시로 쏘아대는 탄도미사일에 대응하며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습니다. 그야말로 실전이 만든 명품인 셈입니다. 저는 이제 이스라엘 국방부에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려 합니다. 첫째,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우리의 첨단 기술과 한국의 생산 능력을 결합한다면 놀라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아이언돔 기술과 한국의 대량 생산 능력을 결합한다면 중동 전체를 커버하는 방공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중동의 K-방 공망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이미 UAE, 사우디, 이라크가 천궁-II를 중심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네트워크에 참여해야 합니다.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셋째, 한국의 신속 대응 생산 시스템을 벤치마킹해야 합니다. 72년간 휴전 상태를 유지하며 구축한 그들의 시스템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특히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그들의 문화는 우리도 배워야 할 점입니다. 넷째, 한국식 토탈 솔루션 제공 방식을 도입해야 합니다. 단순히 무기만 파는 것이 아니라 교육, 정비, 업그레이드까지 패키지로 제공하는 방식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객을 진정한 파트너로 만드는 비결입니다. 전쟁 중에도 저는 틈틈이 한국 문화와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런 기적을 만들어냈는지 이해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인들에게는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된 후 불과 반세기 만에 선진국이 된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것을 기적이라고만 부르지 않습니다. 피와 땀과 눈물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어 번 돈으로 경부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중동 건설붐에 뛰어들어 5.1달러를 벌어왔습니다. 독일 광부와 간호사로 일하며 외화를 벌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오늘날 한국을 만든 초석이었습니다. 그런 한국이 이제는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를 말이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한강의 기적 아닐까요? 오늘도 사이렌이 울립니다. 이란의 미사일 공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든든한 방패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만들고 중동 국가들이 운용하는 천궁2 방공망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어제 박수석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미리암 소령님, 한국 정부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스라엘의 방공 레이더 정보 공유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기도합니다. 그의 메시지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단순한 잠재 고객이 아니라 같은 아픔을 겪는 동료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이 끝나면 중동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이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판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신뢰를 팔았고
평화의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과거 적대적이던 국가들이 같은 무기 체계를 운용하며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중동에 남긴 가장 큰 유산일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한국도 분단 국가입니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은 어쩌면 중동보다 더 위험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증오가 아닌 희망을 선택했고 파괴가 아닌 건설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오늘날의 K방산입니다. 전쟁의 위협 속에서 만들어진 무기이지만 그 목적은 평화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방산의 철학인 것 같습니다. 어제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가 한국과 함께 중동 평화 방공 이니셔티브를 만들기로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천궁2를 운용하는 국가들이 레이더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합동훈련을 실시하며 기술 개발에도 협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스라엘도 옵서버로 참여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이것은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한국이라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의 존재였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한국은 단순한 무기 수출국이 아닙니다. 그들은 평화의 중재자이자 신뢰의 건설자입니다. 전쟁 중에도 저는 한국 방산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했습니다. 그들을 통해 한국 방산 성공의 숨은 영웅들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도 총 한 자루 제대로 만들어보자며 국방과학연구소 ADD를 설립했다고 합니다. 당시 미국은 한국의 독자적인 무기 개발을 반대했지만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K9 개발의 숨은 공신은 ADD의 연구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1990년대 IMF 경제위기 속에서도 개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월급이 제때 나오지 않아도 연구비가 삭감되어도 그들은 우리 군인들에게 최고의 무기를 만들어주겠다는 일념으로 버텼다고 합니다. 천궁 개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2000년대 초 많은 사람들이 미국 패트리엇을 사면 되지 왜 개발하냐고 비판했지만 개발진들은 우리 하늘은 우리가 지킨다며 10년 넘게 개발에 매진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날의 K방산입니다. 이름 없는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이번 전쟁 중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중국이 이란의 무기 지원을 시도했지만 그들의 무기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국이 자랑하는 HQ9 방공 시스템은 이란에서 여러 차례 오작동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반면 이라크의 한국산 천궁2는 완벽하게 작동했죠. 이 소식을 들은 박수석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중국은 겉모습만 베끼려 했지만 우리는 본질을 추구했습니다. 무기에는 만든 사람의 정신이 담깁니다. 돈만 보고 만든 무기와 조국을 지키려는 마음으로 만든 무기는 다를 수밖에 없죠. 실제로 한국은 여러 차례 중국의 거액 제안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2020년대 초 중국은 K9과 천궁 기술을 100억 달러에 사겠다고 제안했지만 한국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번 기술을 팔면 우리를 믿고 무기를 구매한 모든 나라를 배신하는 것입니다. 한국방위사업청 관계자의 이 말은 한국 방산의 철학을 잘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한국과 함께 세계 평화를 위한 기술 협력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답장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평화를 위한 진정한 제안을 거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마지막으로 한국의 박수석이 해준 말을 적으며 이 기록을 마칩니다. 전쟁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어는 평화를 지킬 수 있죠. 그것이 우리가 무기를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무기들이 필요 없는 세상이 오기를 꿈꿉니다. 저도 그런 세상을 꿈꿉니다. 그리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처럼 불가능은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신념과 노력,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신뢰뿐입니다. 샬롬. 그리고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당신들이 보여준 희망을 우리도 이어가겠습니다. 2025년 7월 1일 텔아비브에서 이스라엘 방위군 전략기획부 미리암 레비 소령.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최대 규모의 방송국에서 20년 넘게 사회부 기자로 활동해온 왕이라고 합니다. 제가 주로 다루는 분야는 특수범죄나 대형 사건 사고였고 그동안 수많은 특종을 터뜨려 사내에서도 나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작스레 한국 취재라는 업무 지시가 떨어졌을 때 제 첫 반응은 당혹감과 분노였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한국을 얕잡아 보며 모든 것을 중국에서 베껴간 가짜 문화의 나라라고 굳게 믿어왔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왜 내가 직접 한국에 가서 취재를 해야 한단 말인가라는 질문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직전까지도 사실은 제가 한국에 갈 일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방송국 편집장과 국장 등 윗선에서 해외 취재팀 명단을 꾸린다고 했을 때 처음부터 사람들 반응이 뜨뜻미지근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부터 동아시아 전담 취재팀을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특히 한국에 대한 기획 리포트를 준비해야 합니다라는 공지가 내려왔을 때 보통 해외 출장 소식이 뜨면 다들 신이 나서 자원하던 동료들이 하나같이 고개를 숙이고 침묵했습니다. 저조차도 뭐야, 한국이면 굳이 왜 가? 하는 마음이 들었고 다른 기자들은 더더욱 일본이나 대만, 홍콩이면 몰라도 한국 취재는 재미도 없을 것 같고 가치도 떨어진다라는 식으로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편집장 앞에는 정적만 흐르고 아무도 자진해서 손을 들지 않으니 고심 끝에 편집장이 그럼 누구 한 명은 꼭 가야 하는 데라며 인원을 지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30대 후반 40대 중견 기자들에게 눈길이 갔지만 결혼해서 아이가 있는 사람들은 번번이 요즘 애가 학교 입학이라 시간을 낼 수가 없다, 장인어른 칠순잔치가 있다 등 온갖 핑계로 고사했습니다. 심지어 평소 해외 출장을 제일 좋아하던 동료도 이번에는 일정이 좀 버겁네요라고 슬쩍 비켜갔습니다. 당시엔 모두가 한국 가기를 꺼려하는 분위기가 확연했습니다. 결국 편집장과 국장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다가 제 이름을 콕 찍었습니다. 왕위, 너는 아직 결혼도 안 했고 해외 출장은 누구보다 베테랑이잖아. 그리고 국제 감각도 있는 편이고. 자, 이번 한국 거는 내가 맡아줘. 사실 저는 범죄나 사건 분야에 집중해왔고 문화나 관광 기획 취재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거부하고 싶었지만 상부에서 이미 너 아니면 안 된다라고 사실상 통보하는 바람에 도저히 피할 길이 없었죠. 더군다나 회사 내부적으로 한국 취재가 하나의 당면 과제가 되었다는 분위기였고 누군가는 어쩔 수 없이 가야만 했습니다. 저는 그 어쩔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이죠. 처음에는 분통이 터져서 내가 그깟 한국을 왜 가야 하냐. 우리 중국이 훨씬 크고 문화도 압도적인데라고 투덜댔습니다. 그런데 동료들은 오히려 제게 우리 대신 가줘서 고맙다. 한국, 솔직히 매력 없어 보이지 않냐라며 비아냥거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본인들이 갈래 하니 다들 뒷걸음질 치는 상황이니 어찌 보면 웃기는 꼴이었죠. 저는 그들을 향해 너희가 이걸 맡아. 내가 원래 이런 취재하고 싶은 사람 아니다라고 버럭 화를 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뻔했습니다. 미안,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우리 애 수술 잡혔어 등등. 대부분 뻔한 핑계임이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꺼리는 상황에서 제가 결국 한국 취재 팀의 단독 멤버로 지목되어 비행기 표를 떠맡게 되었습니다. 회사 국장도 미안했는지 출발 전에 저를 개인 사무실로 불러 커피 한 잔을 건네며 왕이 나도 미안하다. 근데 지금 국장단 차원에서 한국 취재가 꽤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어. 요즘 유럽이나 남미 쪽 관광객들이 한국으로 몰리고 있다는 뉴스가 심심치 않게 나오잖아. 우리가 놓칠 수가 없지 않겠냐. 보고 잘 써서 가져오면 너에게도 득이 될 거야 라고 달랬습니다. 저는 속으로 득은 무슨 가봤자 시간 낭비지라고 생각했지만 겉으로는 할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국장의 기대가 부담스럽긴 했지만 어쨌든 가게 되었으니 최소한 중국의 위상을 지키는 기사를 써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한국이 뭘 얼마나 대단하게 발전했는지 모르겠지만 기껏해야 몇몇 K-팝, K-드라마 따위가 떠서 외국인들이 잠깐 열광하는 거겠지. 결국은 중국이 문화 대국인 걸 다시 증명해 보여줄 테다. 그런 오만한 생각을 품고 있었죠. 그래서 회사에서 마련해준 비행기 표를 손에 쥔 채 저는 마지못해 공항에 나갔습니다. 출국장에 들어서면서도 내가 이렇게까지 오기 싫은데 왜 이 고생을 해야 하지? 라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게다가 주변 동료들이 잘 다녀와 라고 인사하긴 해도 그 눈빛 어디에도 부러움이나 응원 같은 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 가서 고생 좀 해봐라 라는 식의 미묘한 조롱이 느껴졌죠. 그날따라 비행기가 지연되지도 않고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더 짜증이 났습니다. 차라리 어떤 돌발 상황이 생겨서 출장 취소되면 좋을 텐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고 좌석에 앉는 순간부터 기분이 찜찜했습니다. 보통 해외 출장 때는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곤 했는데 이번에는 회사에서 비용을 아낀다며 일반석을 끊어준 겁니다. 한국은 가까우니까 이코노미로도 충분하지 않아 라는 게 상부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초장부터 이런 대우가 기분 상했죠. 게다가 제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었는데 승무원이 제게 혹시 자리를 양보해 줄 수 있겠냐고 부탁했습니다. 사실 중국에서는 이런 요청을 받으면 대부분 모른 척하기 마련입니다. 저도 그 문화에 익숙해서 한술 더 떠 왜 내가 움직여야 하죠? 난 취재하러 가는 길이고 피곤한데라고 안에서부터 뾰로통해졌습니다. 그래서 못 들은 척 딴청을 부렸습니다. 그러자 주변 한국인 승객들이 저를 흘끗 보며 웅성거렸고 곧이어 제 옆에 앉은 어떤 젊은 한국인 여성이 제가 양보하겠습니다라며 바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승무원도 감사하다고 고개를 숙였고 다른 승객들도 고개를 끄덕이거나 미소를 보이더군요. 그런데 이때 제가 괜히 눈에 띄게 되고 어쩐지 저는 혼자만 무정한 사람처럼 몰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화가 치밀었죠. 원래 내 자리고 내가 싫으면 거절할 수도 있는 건데 왜 이 사람들은 나를 이상하게 보지라고요. 더욱 기분 나빴던 건 승무원이 저한테 다시 한번 협조 감사드립니다라고 인사를 건넸는데 전 전혀 협조한 바가 없었으니 그 말이 더 모욕적이었습니다. 친절 떠는 건가? 괜히 점잖은 척하네. 이런 식으로 비행 초반부터 불편한 심기를 간직한 채 한국으로 날아갔습니다. 도착해서 제일 먼저 놀란 건 인천공항이었습니다. 분명 회사 선배들이 한국공항, 우리 대도시 공항에 비하면 한참 후지고 낙후됐어라고 말했었는데 막상 내려보니 시설이 깨끗하고 줄도 길지 않으며 안내 표지판이 굉장히 정밀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빠르게 마치고 수화물을 찾는데 걸리는 시간도 의외로 짧았습니다. 이런 면을 보고 저는 솔직히 뭐야, 생각보다 깔끔하잖아라고 잠시 당황했지만 곧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에이, 공항 하나 보고 뭘 판단해. 며칠 후면 허점을 찾게 될 거야. 공항 로비에 나서자 저를 마중 나와 있던 것 같은 기자 신분의 한국인 안내자 김갑진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정장 차림에 딱 떨어지는 모습으로 손을 흔들더군요. 저는 중국식을 흉내낸 건가 라는 별 생각을 다 해가며 그를 노려봤습니다. 김갑진이 다가와 능숙하게 영어와 중국어까지 섞어가며 반겼습니다. 왕이 기자님이시죠?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솔직히 말투가 깍듯하고 너무나 예의가 발라서 첫인상부터 좀 얄미웠습니다. 그래, 친절한 척 하겠지. 대체 뭘 숨기려고 저러는 걸까라고 의심부터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김갑진과 함께 차량을 타고 첫 취재 장소인 광장시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사전에 듣기로는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시장 중 하나라해서 저는 솔직히 드디어 한국의 후진적인 면을 볼 수 있겠군이라는 불온한 기대를 갖고, 왜냐하면 중국에서도 전통시장은 되게 복잡하고 지저분하며 시끌벅적한 곳이 많았으니까요. 한국이라고 다를 리가 있나 싶었죠. 그런데 막상 광장시장에 내려서 골목길을 걸어가 보니 상인들이 일단 너무 친절하게 말을 걸어오는 것부터 당황스러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떡볶이 한번 드셔보세요 라며 손짓을 해댑니다. 중국이었다면 가게 주인이 이렇게 먼저 나서서 손님을 붙잡는 경우도 있지만 흔히 외국인에게는 바가지를 씌우거나 혹은 관심이 없다는 식의 무뚝뚝한 반응이 많았기에 이런 분위기가 낯설었습니다. 시장 통로도 꽤 깔끔했고 냄새가 좀 섞이긴 해도 생각했던 것만큼 고약하지는 않았습니다. 거리 바닥에 쓰레기가 굴러다니지도 않았고요. 김갑진이 자신만만하게 여기가 광장시장입니다. 한국의 옛 정취와 현대적 감각이 결합된 곳이죠. 특히 외국인들이 길거리 음식을 좋아하더군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한쪽 눈썹을 치켜 세우며 이게 뭐가 현대적이냐? 그저 분식 냄새나 나는 뒷골목 아닌가라고 빈정거렸습니다. 그러자 김갑진은 빙그레 웃으며 일단 시장 구경부터 해보시죠. 취재거리도 많을 겁니다라더군요. 떡볶이, 김밥, 순대 등을 파는 포장마차들이 줄지어 있는 곳에 다다르니 한국인들뿐 아니라 백인, 흑인, 동남아 관광객까지 다양한 인종이 한데 섞여 있었습니다. 어떤 서양인이 떡볶이를 먹고는 매운맛에 깜짝 놀라며 웃는 모습을 보니 이게 꽤나 재미있는 풍경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뭐가 좋다고 저렇게 호들갑인가 싶었는데 호기심에 떡볶이를 한 젓가락 찍어 먹어봤더니 생각 외로 살짝 달고 매운 소스 맛이 매력적이었습니다. 이거 은근 중독성 있네. 맵지만 계속 손이 가라고 느끼면서도 절대 표정에 만족감을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괜히 김갑진이 은근히 한국 음식 맛있지 않느냐며 자랑할까 봐요. 저는 그냥 좀 맵긴 하네 정도로 무덤덤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을 둘러볼수록 제가 예상했던 더럽고 지저분하며 위생불량 같은 모습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람이 많아 복잡했지만 상인들이 수시로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를 치우고 음식물을 다룰 때 비닐장갑이나 집게를 사용했습니다. 에이, 한국이라고 다를 게 없을 줄 알았는데 이 부분은 생각보다 꼼꼼하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거 분명 겉만 번지르르한 거야. 속을 파보면 문제가 많을 거야 라고 스스로 합리화했습니다. 시장 한복판에서 간단한 취재를 하겠다고 카메라를 꺼내고 지나가는 외국인 몇 명을 붙잡아 중국은 안 가봤냐? 한국이랑 뭐가 다르냐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프랑스인으로 보이는 관광객이 노골적으로 중국은 예전에 갔다가 별로 좋지 않은 기억이 있었다. 공항에서부터 소매치기를 당하고 숙소 위생도 실망스러웠다. 그래서 이번엔 한국을 찾아왔다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속에서 불쾌감이 치솟았습니다. 뭐, 중국이 어때서? 공항에서 무슨 일을 당했다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무시해? 라고 버럭하고 싶었지만 취재 윤리상 참고 그냥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불편했는지라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외국인은 줄줄이 고생담을 늘어놓았습니다. 긴 줄에서 몇 시간 기다렸는데 직원들은 관리가 엉망이고 불친절했다. 택시 타고 이동하는데 길거리에 사람들이 아무데나 침을 뱉고 어떤 아이는 길 모퉁이에서 대변을 보기도 했다. 한 성급 호텔에 묵었는데 침구가 축축하고 벌레가 나왔다. 식당도 바닥에 기름때가 장난 아니더라. 저는 차마 반박할 틈이 없을 만큼 디테일이 구체적이었습니다. 유럽에서도 완벽하진 않지만 중국은 너무 무질서하다고 느껴졌고 영어도 잘 통하지 않아 불편했다라는 말을 거듭하니 제 속이 쓰렸습니다. 결국 제가 그건 당신이 운 나쁜 케이스였을 뿐이라고 변명했지만 그 프랑스인은 글쎄 내 친구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하더라. 그래서 지금은 차라리 일본이나 한국을 택한다. 서비스와 청결 면에서 훨씬 만족도가 높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옆에서 김갑진이 제 눈치를 살피며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지만 저는 입술을 깨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약간 흥분한 상태로 됐고 갈 길 갑시다라며 발길을 옮겼습니다. 김갑진이 잠깐만요. 곧 광화문에서 큰 행사가 열리는데 가보시면 취재하기 좋을 것 같아요라고 제안을 해서 저는 비장한 표정으로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좋다. 이번엔 뭘 또 보여주려고 시니컬하게 생각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도착하자 정말 많은 외국인들이 북적이고 있었고 전통 공연과 음식 축제, 한글 체험 부스가 한창이었습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 다양한 언어가 들렸고 다들 한국 문화를 체험하느라 정신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도대체 한국 정부가 무슨 마케팅을 했길래 이렇게 외국인을 끌어들이지? 라고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러다 또 인터뷰를 시도했는데 이번엔 남미 출신으로 보이는 일행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극찬하며 K-팝으로 처음 입문했는데 음식과 전통 문화도 매력적이다. 사람들도 친절하고 치안도 좋다라고 말하더군요. 제가 은근슬쩍 중국도 대단한 역사를 갖고 있는데 안 가보셨나요? 라고 물으니 한 청년이 얼굴을 찌푸리며 예전에 중국 갈까 고민하다가 주변에서 별로 권하지 않아서 포기했다. 불친절하고 지저분하다는 후기가 많았다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욱하는 마음이 올라와서 그건 다 편견이다라고 언성을 높일 뻔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화려한 부스 사이에서 제가 뭔가 몸에 뜨거운 액체를 뒤집어 쓴 느낌이 들었습니다. 깜짝 놀라보니 어느 외국인이 들고 있던 떡볶이, 국물이 제 옷에 와르르 쏟아진 겁니다. 원인은 저였어요. 제가 화를 내며 뒤로 물러서는 바람에 그 사람과 부딪힌 것입니다. 외국인도 당황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는데 저 역시 흥분한 상태라 뭐 하는 거야. 이게 얼마짜리 옷인데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근처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고 김갑진이 중간에서 서둘러 말렸습니다. 진정하세요. 실수였잖아요. 한바탕 소동이 지나가자 제 옷은 떡볶이 양념에 빨갛게 물들었고 행사장 분위기도 어수선했습니다. 저는 됐고 오늘 취재 끝내자라고 소리치며 분노를 주체 못하고 근처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김갑진이 난처해하며 일단 옷부터 갈아입으셔야죠. 근처에 한복 대여점이 있긴 한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도 하기 싫어 뭐든 좋으니 갈아입게 해달라고 답했습니다. 그렇게 무작정 따라간 한복 대여점에서는 뜻밖에도
제가 중국에서 한풀을 베꼈다고 생각하던 그 한복을 추천했습니다. 김갑진이 이참에 한복도 체험해보시죠. 혹시 기사를 쓰실 때 참고가 될 겁니다라고 권유했습니다. 저는 내심 저건 분명 우리 중국 의상을 살짝 바꾼 것에 불과한데라는 반발심이 컸습니다. 그래도 떡볶이 양념에 범벅인 옷을 그대로 입고 다닐 순 없었기에 마지못해 한복을 대여해 갈아입었습니다. 그런데 한복을 입고 거울을 보니 의외로 주변 사람들이 잘 어울리시네요. 색감이 곱다라며 칭찬해 주더군요. 더 이상한 건 지나가는 서양인 몇 명이 제게 사진을 찍어도 되냐며 다가왔습니다. Your handbag is so beautiful 라고 말할 때마다 저는 뭔가 굉장히 어색하고 자존심 상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건 중국 한푸일 텐데 왜 한국 것처럼 받아들이는 거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참다 못해 김갑진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들 왜 중국 전통 의상을 한국 것이라고 우기는 겁니까? 노래, 드라마, 음식 전부 중국이 원조 아닌가요? 라고 말이죠. 김갑진은 약간 당황하더니 스마트폰을 꺼내 각종 자료와 논문, 해외 기관의 문화재, 등재 내역 등을 보여줬습니다. 한복이 어떻게 한국 고유의 맥락에서 발전해 왔는지, 고대 벽화나 실물, 유물 등이 어떻게 국제적으로 공인되어 있는지를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저는 물론 들을 생각이 없었고 모든 학계가 한국 돈에 매수된 거야 라고 소리쳤습니다. 주위에 있던 외국인들은 그런 저를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봤고 김갑진은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일단 믿거나 말거나 자료만 확인해 보십시오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행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도심에 있는 비즈니스급 호텔이었는데 여기서 제가 놀랐던 건 로비나 객실 상태가 꽤 깔끔하고 현대적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중국에서 고급 호텔이라고 하면 로비만 번쩍이고 뒷부분은 허술한 경우가 덜어 있었는데 여기서는 프런트 직원들이 영어와 중국어로 능숙하게 안내해주고 방도 무난히 청결해 보였습니다. 저는 괜히 불만을 찾고 싶어 변기나 침구류를 샅샅이 살폈지만 별다른 하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건 분명 관광객들 유치하려고 위장한 거겠지. 다 포장된 것이라고 스스로 마음을 달랬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갑진이 저를 본격적으로 서울 시내 취재에 데리고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평소 같았으면 거절했겠지만 기사 소재를 찾아야 하니 할 수 없이 동행했습니다. 명동, 이태원, 홍대, 경복궁 등 외국인 밀집 지역을 돌아다니며 여러 사람들과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대부분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음식이 신선하고 다양하다. 거리에 쓰레기가 거의 없어서 놀랐다.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안전하다. 심지어 어떤 일본인 관광객은 일본도 청결을 자랑하지만 한국도 상당히 깨끗하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기분이 더 묘해졌습니다. 아니, 중국이 훨씬 크고 발전했는데 왜 우리보다 더 좋은 이미지를 가진 거지? 게다가 돌아다니면서 보는 광경들이 대부분 새치기 하거나 남의 물건을 막 쓰는 중국 관광객들로 인한 수동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명동 한복판 카페에서 어느 중국인 가족이 매장 비품 충전기, 볼펜, 되산기 등을 무단으로 들고 갔다가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직원이 저희 물건이니 함부로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니 그 가족은 돈 내고 커피 마시면 이런 건 무료로 쓰는 것 아니냐. 중국에서는 이 정도는 문제 안 된다라고 윽박질렀습니다. 옆에 있던 한국 손님이 여긴 규정이 있으니 지켜주셔야 해요라고 조용히 말했는데 그 중국인 가족은 당신들은 중국 문화도 모르면서 잘난 척하네 하고 되받아쳤습니다. 결국 카페 매니저가 규정을 어기시면 퇴장 조치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자 그들은 마지못해 물건을 내려놓고 퇴장하면서 한국인들은 너무 까다롭다. 우리 중국이 최고인데 라는 말을 퍼붓고 나가더군요. 조금 뒤 인근 골목에서 또 다른 중국인 단체가 노상에서 애들을 급하다고 소변을 보게 하다가 현지 상인에게 호되게 야단 맞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상인이 가게 옆에 화장실이 있는데 왜 여기서라고 따지니 그 중국인 일행은 애가 급하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한국인들은 사소한 일에 유난 떤다라고 맞섰습니다. 주변 한국인들이 당신들이 치울 것도 아니면서 이렇게 더럽히면 어쩌냐고 하자 그들은 끝까지 불만을 토로하며 중국에선 이 정도 일상적인데 라고 큰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또 어디선가 나타난 한국 시청 공무원이 조목조목 여긴 공공장소이고 이런 행위는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길을 더럽혔으면 청소비를 지불하라고 말하니 그들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우리는 중국인이고
한국은 우리 걸 빼앗아 간 나라다. 이런 규정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억지를 부리다가 욕만 먹고 떠났습니다. 저는 이 광경을 목격하며 부끄러우면서도 은근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중국인들이 이러니 외국인들한테 시선이 안 좋을 수밖에 없지라는 자각이 들었지만 여전히 그래도 중국이 위대한 데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김갑진의 안내로 저는 경주, 부산 같은 지방 도시로도 내려가 봤습니다. 한국은 수도권만 발전했지 지방은 후진적일 거야라는 기대를 했는데 가보니 꽤 정돈된 관광 시스템과 잘 보존된 문화재를 볼 수 있었습니다. 경주의 옛 유적지는 중국 못지않게 깔끔하고 체계적인 안내 표지판과 해설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거 다 중국에서 배운 거야 라고 속으로 외쳤지만 가이드를 통해 듣는 설명은 한국적 예술과 전통이 오래전부터 독자적으로 꽃피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주변을 둘러보니 외국인 관광객들이 경주를 상당히 호의적으로 바라보고 있었고 특히 유럽인들이 중국 유적지도 크지만 여기 경주는 한국 고유의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는 듯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중간에 끼어들어 그래도 중국이 훨씬 스케일 크죠. 여긴 작은 나라잖아요 라고 말했는데 사람들은 별 관심도 없어 보였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가서는 바다 풍경과 야경이 멋지고 도시가 활기차게 돌아가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래봤자 중국의 칭다오나 상하이가 훨씬 거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지만 현장에서 만난 외국인들은 부산은 깨끗하고 안전하다. 밤에도 걸어다녀도 무섭지 않다라며 칭찬했습니다. 어떤 독일인 여행객이 중국 어느 도시에 가면 치안도 걱정되고 호객 행위도 심하다던데 여긴 그래도 질서가 잡혀 있다고 말할 때 저는 마음속에서 또 분노가 치밀었지만 입으로는 그건 당신들이 잘 몰라서 하는 소리다라고 웅얼거렸습니다. 게다가 부산에서도 식당에서 중국인 단체가 새치기를 하다가 한국인들에게 혼쭐이 나는 광경을 봤습니다. 횟집 앞에 긴 대기줄이 있었는데 중국인 가족이 앞쪽 사람들을 무작정 밀치고 우리 먼저 들어가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한국인들이 순서를 지켜야지. 다 기다리고 있는 거다라고 말해도 들으려 하지 않다가 횟집 주인이 예약 명단 있고 차례로 입장시킨다. 안 그러면 다 엉망된다라고 설명하자 그제야 억지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뒤로 빠지면서도 한국인들은 융통성이 없어. 아이가 배고프다는데 배려를 안 해주다니라고 불평했고 중국이 훨씬 대국이다. 여기서는 서비스도 형편없다고 꼬장부리며 가게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주변 한국인들이 저렇게 이기적이면 누가 좋아하겠냐라며 혀를 찾고 저는 그게 중국인의 대표적인 모습은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싶었지만 굳이 나서기 싫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남짓 한국 각지를 돌며 이런저런 사건을 취재했지만 제 속은 복잡했습니다. 시야에 들어오는 대부분 한국의 장점들은 제가 원래 상상했던 후진 이미지와 달랐고 여기저기서 마주치는 무개념 중국인들의 민폐 행동 때문에 괜히 중국 전체가 보매금으로 욕먹는 것 같아 불편했습니다. 동시에 외국인들은 한국에 열광하고 있었고 심지어 K-드라마, K-팝, 한식 등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적 이유로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그동안 저건 전부 중국 거 베껴간 것이라고 우기긴 했지만 막상 와서 보니 독자적인 발전 과정과 특징이 분명해 보이기도 했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건 다 한국이 홍보를 잘해서 생긴 착각이라며 스스로 우격다짐을 했습니다. 취재를 마무리할 즈음 김갑진이 이제 기사는 어떻게 쓰실 생각이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자존심을 굽히고 싶지 않아 당연히 한국이 이룬 모든 성과가 결국 중국 것에서 비롯됐다는 내용을 쓸 거다. 중국이 원조이니 세계 관광객이 잠깐 한국에 몰렸어도 조만간 다시 중국으로 갈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김갑진은 살짝 실소를 짓더니 왕이 기자님 마음이니까 뭐라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사실관계는 제대로 확인하셔야 합니다라고 조언했습니다. 저는 조언 안 해도 알아서 한다며 언짢은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마지막 날 서울로 돌아왔을 때 또 황당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어느 유명 쇼핑몰 앞에서 중국인 여행객들이 테이블에 놓인 프로모션용 전자기기를 막 만지다가 무슨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쇼핑몰 측에서 차음존이지만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했는데 그 일행이 아이에게 함부로 전자기기를 만지게 했고 결국 기기가 떨어져 박살났습니다. 직원이 파손하셨으니 변상하셔야 합니다라고 하자 그들은 웃기지 마라. 우리가 중국인이면 뭔가 더 받아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한국 애들이 중국이 부러우니까 이런 식으로 돈 뜯어가는 거다라며 오히려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습니다. 주변 한국인들이 이건 누구든 물건을 부수면 변상해야 한다.
중국인이든 한국인이든 상관없다고 조목조목 설명하자 그들은 우리 중국은 대국이다. 이런 조그만 전자기기 정도는 우습다. 하지만 왜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냐라고 소리치며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쇼핑몰 측에서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니 그제야 마지못해 돈을 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면서 한국인들은 정말 강압적이다. 예의를 모르는 졸렬한 민족이라며 욕을 뱉고 사라졌습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도 기가 막힌 표정을 지었죠.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저는 기자로서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하지라는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사실 제 눈앞에 펼쳐진 한국의 모습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되어 있었고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올 만한 매력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제 자존심과 애국심이 허락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래도 중국이 원조고 인구도 더 많고 역사가 더 오래됐는데 왜 이렇게 한국이 주목받고 있는 거지? 라는 의문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원래 계획대로 한국은 겉만 번지르르 실제로는 중국의 원료를 훔쳐간 하위 문명이라는 논조를 기사에 담았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위생, 질서, 친절, 독자적 문화 등이 전부 과대 포장이라는 식으로 깎아내렸습니다. 한복 문제도 중국 한풀을 훔쳐가서 이름만 바꿨다라고 단정 지었고 K-드라마나 K-팝 결국 중국 풍습과 음악을 변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저는 끝까지 중국이 얼마나 위대한 대국인지 그리고 어차피 외국인들이 잠깐 한국에 들릴 뿐 궁극적으로는 중국으로 몰려올 수밖에 없다는 식의 확신을 담았습니다. 사실 이 기사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저도 의심스러웠지만 저는 제 편견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김갑진이 제 기사를 일부 엿보고 근거가 부족하다. 너무 일방적인 서술이다라고 충고했지만 저는 내가 뭘 아냐. 한국인 주제에 이 나라는 역사적으로도 중국을 벗길 수밖에 없었고 지금도 전 세계를 속이고 있을 뿐이라고 악쓰듯 말했습니다. 김갑진은 포기한 표정으로 이건 왕이 기자님의 자유니까 더 말리진 않겠습니다. 다만 나중에 불이익이 생기더라도 어쩔 수 없죠라고 대꾸했습니다. 저는 불이익은 무슨. 난 중국이 자랑스럽다. 이제 곧 돌아갈 테니 당신들 한국인 짝퉁 문화를 더 볼 일은 없을 것이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귀국 날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김갑진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한국에 대한 인상이 전혀 안 좋아지셨나요? 저는 코웃음을 치며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형편없다고 생각했는데 와서 보니 더 별것 아니었다는 걸 확인했을 뿐이야 라고 독설했습니다. 김갑진이 그래도 여러 곳 돌아다니시며 나름 즐거운 순간도 있으셨을 텐데라고 하자 저는 난 단 한 번도 즐겁지 않았어. 전부 가짜 문화와 얄팍한 서비스였을 뿐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김갑진은 더 말다툼하지 않고 그냥 수고 많으셨습니다라는 말만 남긴 채 저를 공항에 내려줬습니다. 체크인 카운터에서는 추가 수화물 요금 문제가 생겼지만 직원이 온라인 결제하면 수수료가 절반이라고 친절히 알려줘도 저는 귀찮다고 됐어. 그냥 여기서 처리해라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봤지만 끝까지 개의치 않았습니다. 출국 심사대도 빠르게 지나가면서 속으로 그래. 나 간다. 2번 다시 안 올 나라니까라고 혼잣말했습니다. 탑승 게이트 앞 대기 공간에서는 비슷한 시간대에 한국발 중국행 비행기를 기다리는 승객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어떤 한국인 부부가 제게 와서 중국 여행이 처음이라 두렵다. 혹시 공항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세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비웃음을 참지 않고 뭐가 무서워. 중국은 한국보다 훨씬 더 크고 발전된 나라야. 괜히 쓸데없는 걱정 말고 가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들은 난감해하며 아, 그러시군요. 감사합니다라고 물러갔습니다. 저는 그들 뒤통수를 보며 한국인들이 별것도 모르고 떠들긴이라고 중얼댔습니다. 마침내 비행기에 올라 자리에 앉은 뒤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한국을 돌며 겪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쳤습니다. 솔직히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깨끗하고 친절하고 전 세계 관광객이 몰려드는 이유를 어느 정도 알만하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그걸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래봐야 중국을 못 따라온다. 한국은 우리 것을 훔치고서 자기 것처럼 우기는 나라이며 덩치도 작고 결국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을 고수할 겁니다. 제 마음속에는 자존심이 더 중요하니까요.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릴 때 저는 창밖을 보며 부글부글 끓는 감정이 다시 치솟았습니다. 한국인들은 전부 교활하게 포장해 놓고서 세계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 차츰 다 들통나면 결국 중국이 진정한 문화 대국임이 밝혀질 거다. 이렇게 의미 없는 다짐을 하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아마도 돌아가면
제 기사는 거의 그대로 송출될 거고, 저는 회사 안에서 충성도 높은 기자라는 인정을 받겠죠. 중국이 최고, 한국은 그저 부차적 존재라는 결론이면 충분하니까요. 저는 끝까지 한국을 낮춰보고 사실관계를 무시하며 황당한 억지 논리만 펼친 채 비행기를 탔습니다. 주변에서 뭐라 해도 듣기 싫고 제가 틀렸다는 인정도 할 수 없으니까요. 한복, 음식, 드라마, 어느 것이든 결국 중국을 따라한 것이라는 제 생각을 꺾지 않겠습니다. 제가 남긴 기사도 한국은 결국 중국 문화에 베끼기에 불과하다라고 마무리했습니다.